사람의 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3초면 충분합니다. 국가가 제게 가르친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17세에 입대해 27세에 탈출하기까지 3650일. 저는 사람이 아니라 살인병기였습니다. 배고픔에 뱀을 껍질째 씹어 먹었고 동료가 죽어도 훈련은 계속되었으며 밤마다 거꾸로 매달려 고문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DMZ 철조망을 넘고 총탄을 피하고 강물을 건넜습니다. 10년의 지옥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돌아온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민철입니다. 27세 탈북민입니다. 사람의 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3초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턱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고정한 뒤 반시계 방향으로 급격히 비틀면 됩니다. 경추 2번과 3번 사이가 분리되는 소리가 딱 하고 들립니다. 이것이 북한 국가가 제게 가르친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17세에 입대했습니다. 10년간 복무했어요. 3650일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병기였어요. 조국을 지키는 혁명 전사가 아니라 그저 명령에 따라 죽이고 죽는 기계였습니다. 처음 격술 훈련을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교관이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동무 적을 죽이는데 총알은 아깝다. 맨손으로 목을 비틀어라. 그리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훈련병 하나를 불러내 목을 잡더니 정말로 비틀었어요. 그 병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웃었어요. 걱정 마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서로의 목을 연습 삼아 조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충분히 아프게. 북한군은 격수를 가르칩니다. 태권도나 유도 같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순수한 살상 기술이에요. 급소만 노립니다. 눈, 목, 사타구니, 무릎. 상대를 빠르게 무력화하고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3초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악몽입니다. 10년간 저는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동료가 죽어도 무감각했고 배고파 뱀을 잡아먹었으며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그것이 북한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출했습니다. DMZ를 넘고 총탄을 피하고 강물을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살인병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제부터 제가 겪은 10년의 지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12년 3월 저는 17세였습니다. 키 165cm에 몸무게 48kg, 마른 소년이었어요. 입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거든요. 입대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철아, 살아서 돌아와라. 그것만 기억해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훈련소 정문 앞에서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문을 넘자마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관 하나가 다가와 저를 발로 찼어요. 빨리 못 움직여. 이유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군복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너무 컸어요. 소매가 손을 덮었고 바지는 질질 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맞는 사이즈를 주지 않았어요.
내가 군복에 맞춰야지. 군복이 너한테 맞출 줄 아나. 교관이 비웃었습니다. 첫날 밤 내무반에 들어갔습니다. 20명이 한 방에서 잤어요. 선임병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가까이 가자. 그는 제 뺨을 때렸어요. 너 왜 눈을 똑바로 안 봐? 저는 눈을 똑바로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매일 맞았습니다. 걷는 자세가 이상하다고, 대답 소리가 작다고, 밥을 빨리 먹는다고, 느리게 먹는다고. 이유는 상관없었어요. 선임병들은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어요. 밥은 항상 부족했고 훈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어요. 그 사이에는 계속 뛰고 기어다니고 맞았습니다. 어느 날 동기 하나가 물었어요. 민철아, 우리 언제 사람 대접 받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평생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소년에서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어요. 맞아도 아프지 않았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되어갔어요. 17세 소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병기가 태어났어요. 기본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산악생존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산속에서 살아남는 훈련이었어요. 배급은 없었습니다. 자연에서 구하라, 그게 전부였어요. 첫날은 버텼습니다. 둘째 날도 참았어요. 하지만 셋째 날부터 배고픔이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는 풀을 뜯어먹었어요. 나무 껍질도 씹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고팠어요. 넷째 날 동기 하나가 뱀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뱀이었어요. 그는 머리를 잘라내지도 않고 그냥 껍질째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입가에 묻었지만 그는 계속 씹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했어요. 뱀을 찾아 산을 헤맸습니다. 누군가 뱀을 잡으면 서로 빼앗으려고 싸웠어요.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먹이를 두고 싸우는 짐승들이었어요. 저도 뱀을 잡았습니다. 손에 쥔 뱀이 꿈틀거렸어요. 머리를 잘라야 한다는 생각도 했지만 배고픔이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냥 입에 넣고 씹었어요. 비린내가 났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고 느꼈어요. 물도 문제였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었어요. 우리는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흙탕물,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물을 그대로 마셨어요. 배탈이 나도 상관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으니까요. 어느 날 밤 동기 하나가 쥐를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쥐였어요. 그는 쥐 머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교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좀 군인 같구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인간성을 버리고 짐승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이성은 무용했고 생존 본능만 남았어요. 북한군이 원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격술 훈련은 입대 6개월 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자랑인 실전 무술이에요. 태권도처럼 멋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는 기술이에요. 교관이 우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격술은 예술이 아니다. 살인이다. 그리고 시범을 보였어요. 훈련병 하나를 불러내 눈을 찔렀습니다. 훈련용이라 손가락으로만 찔렀지만 그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우리는 매일 급소를 공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눈, 목, 사타구니, 무릎. 정확히 그 부위만 노렸어요. 상대를 빠르게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목비틀기였어요. 3초 안에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왼손으로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고정한 뒤 반시계 방향으로 급격히 비틀면 됩니다. 경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딱 하고 들려요. 우리는 서로를 상대로 연습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아프게 했습니다. 목이 비틀리는 고통, 숨이 막히는 공포를 직접 느껴야 한다고 교관은 말했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선임병이 제 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순간 세상이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임병은 마지막 순간에 풀어줬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동기 하나의 목을 잡았어요. 왼손으로 턱, 오른손으로 뒤통수,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동기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비틀었어요. 그만.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을 놨어요. 동기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어요. 이미 그런 감정은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우리는 전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죽여야 이기는 경쟁자였어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인 병기가 되어갔습니다. 3초면 충분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말이죠. 북한군에는 여군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남군보다 더 지옥이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여군 막사가 보였어요. 멀리서 봤지만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군보다 더 말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 여군이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공개 비판 자리에 끌려왔어요. 우리 남군들도 참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간부가 물었습니다. 왜 탈영했나? 그녀는 대답했어요. 배가 고파서요. 간부가 비웃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 먹어라. 그리고 그녀를 발로 찼어요.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여군들은 영양실조로 생리가 멈춘다고 합니다. 20살도 안 된 여자들이 무월경에 시달려요.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아이를 가질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성폭력이었습니다. 상급자들이 여군들을 내무반으로 불렀어요.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한 여군이 임신했습니다. 상급자의 아이였어요. 그녀는 강제로 낙태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도 아니었어요. 군의관이 막사해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마취도 없이요. 그 여군은 그 후 정신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웃고 혼자 울었어요. 결국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병원이 아니라 감옥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저는 여군들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남군보다 더 죽어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여군이 자살했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유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두가 알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간부들은 그녀의 죽음을 나약함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추모는 없었어요. 그냥 시신을 치우고 끝이었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 죽은 것처럼요. 북한군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남자보다 몇 배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북한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선임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후임을 사람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봤어요. 불멸의 밤이라는 기합이 있었습니다. 후임을 밤새 재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깨워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았어요. 처음 당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선임병 셋이 저를 잡았어요. 오늘 밤 내가 주인공이다. 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 발목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파이프에 던져 매달았어요.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보였어요. 처음 10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머리로 피가 몰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내려주세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선임병들은 웃었어요.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을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선임병 하나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내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를 주먹으로 쳤어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맞으니 더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변을 지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임병들이 비웃었습니다. 더럽게 오줌 싸네. 3시간째 저는 토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토한 것이 얼굴로 흘렀어요. 역겨웠지만 이미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그들이 저를 내려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선임병이 발로 저를 찼어요. 일어나 아침 점호 나가야지. 저는 기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그날 훈련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상태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기합받은 거 아니냐 간부가 말했습니다. 불멸의 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1~2번씩 당했어요. 때로는 저 혼자, 때로는 여러 명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밤들을 견뎠습니다. 입대 1년째 저는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봤습니다. 훈련 중 사고였어요. 그날은 구보 훈련이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 30km를 뛰는 거였어요. 한여름이었고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출발 2시간 만에 동기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이름은 박성호였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가끔 집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성우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저는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누가 멈추라고 했나? 저는 멈췄습니다. 성우를 뒤로 하고 계속 뛰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어요.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없었어요. 저는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교관님, 이 동무가... 교관이 다가왔어요. 성우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죽었구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관은 다른 병사 둘을 불러 시신을 옮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훈련 계속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무가 죽었는데요. 교관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전쟁 나면 동료 죽는 거 매일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울 거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냥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성호의 시신이 치워지는 동안에도요. 저녁에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호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짐도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선임병이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나약했다. 그래서 죽은 거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감정은 말라버린 뒤였으니까요. 며칠 후 성호의 부모님이 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요. 저는 멀리서 봤어요. 어머니가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간부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성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위에 쓰러져 죽은 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북한에서 군대에 항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에게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요. 북한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건 폭력이 아니라 배고픔이었습니다. 매일 나오는 밥은 강냉이 밥이었어요. 쌀이 아니라 옥수수를 갈아 만든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이가 부러질 뻔했어요. 씹다가 딱딱한 게 씹혔는데 돌멩이였습니다. 뱉어냈지만 다른 병사들은 그냥 삼켰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배추를 삶은 게 나왔어요. 소금도 제대로 안 들어간 맹물에 삶은 배추였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적었어요. 하루 세 끼를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훈련은 격렬했고 소모되는 칼로리는 많았어요. 하지만 섭취하는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간부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간부들은 하얀 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뭘 봐? 선임병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같은 군대인데 간부와 병사의 식사는 천지 차이였어요.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이성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밤 동기 셋이 몰래 부대를 빠져나갔어요. 근처 민가에 침입해 식량을 훔치려고요. 하지만 걸렸습니다. 주민이 신고했고 헌병대가 그들을 잡았어요. 3명은 영창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더 조심하지 않았냐고요. 굶주림은 우리를 강도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대는 아예 조직적으로 민가를 약탈했다고 들었어요. 간부들도 묵인했습니다.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까요. 군단장은 살쪄 있었습니다. 배가 나왔어요. 우리는 뼈만 남았는데 그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그게 북한군의 현실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간부 식당 근처 쓰레기통이었어요.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찾았습니다. 뼈에 붙은 고기 조각을 주워 먹었어요. 그 모습을 선임병이 봤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해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았어요.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부패한 간부들은 배불리 먹고 우리는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이게 조국을 지킨다는 인민군의 실체였어요. 입대 5년째 저는 우연히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전방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바람에 날아온 종이 하나를 주었어요. 전단지였습니다. 남한에서 보낸 거였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화려한 서울의 야경, 웃고 있는 사람들, 풍요로운 식탁. 저는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은 지옥이라고 배웠어요. 미제의 식민지, 굶주리는 인민들, 전쟁을 원하는 악당들. 하지만 전단지 속 남한은 달랐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숨겼습니다. 신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꺼내봤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상상했어요. 저곳에서는 정말 저렇게 살까? 몇 달 후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라디오였어요. 중국제 라디오였는데 누군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밤에 몰래 켰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들렸어요.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 노래였어요.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귀에 라디오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뉴스도 들렸습니다. 남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이야기,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소식. 저는 충격받았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한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발각되면 총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들, 그 음악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으니까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탈북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사람의 인터뷰였어요. 여기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욕망이 제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금기된 욕망이었어요. 하지만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 선을 넘겠다고, DMZ를 넘어 남쪽으로 가겠다고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들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은 지 석 달쯤 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이지도원이 저를 불렀어요. 보이지도원은 군대 내 사상 검열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르면 좋은 일이 없었어요.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보이지도원이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강민철 동무 요즘 이상하더군. 보이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얼굴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표정이 밝아졌어. 전에는 늘 죽어 있더니 요즘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킨 걸까? 라디오를 알고 있는 걸까? 그저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이지도원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본 적 없나? 전단지라든가 이상한 물건이라든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없습니다. 정말? 예, 없습니다. 보이지도원은 한참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라디오였습니다. 제가 숨겨둔 그 라디오였어요. 이게 뭐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 라디오가 아니라는 것을요. 비슷하지만 달랐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무것에서 나왔어. 너도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있나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저게 사상 공작이 심해. 조심해야 해. 이상한 거 보면 바로 신고하고. 예, 알겠습니다. 가봐. 저는 일어나 경례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저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묻어버렸습니다. 막사 뒤 땅속 깊이요. 한동안은 듣지 않기로 했어요. 발각되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노래들, 그 목소리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자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입대 9년째 저는 최전방으로 배치받았습니다. DMZ 바로 북쪽이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남쪽이 보였습니다. 밤이면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마을의 불빛, 차의 불빛, 사람들이 사는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곳에는 정말 자유가 있을까? 라디오에서 들은 그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 보초를 서는 동안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선만 넘으면 자율의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넘어봤자 지뢰밭이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생각한다는 것을요. 넘을 수 있다면 넘고 싶다고요. 어느 날 탈영병이 잡혔습니다. 남쪽으로 넘으려다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였어요. 그는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전 부대원이 모였습니다. 그 병사는 기둥에 묶였어요. 간부가 죄목을 읽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어요. 살고 싶어서 도망친 사람을 죽이다니. 이게 나라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겠다고. 여기서 죽느니 남쪽으로 가겠다고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지뢰밭 지도를 머릿속에 외워야 했어요.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석 달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밤 보초를 서며 관찰했어요. 어느 시간에 교대하는지, 어느 구간이 허술한지, 어디로 가야 지뢰를 피할 수 있는지.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입대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만지며 다짐했어요. 어머니, 꼭 살아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회는 곧 왔습니다. 폭우가 예보된 날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면 소리가 묻힐 것이고 시야도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6월 15일. 폭풍이 가장 심한 날이었어요. 그날까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지옥이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철조망까지 50m. 저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폭우가 얼굴을 때렸어요. 천둥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m. 땅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20m. 그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경보음이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어요. 들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쏜다. 경비병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흙이 튀었습니다. 10m. 철조망이 눈앞에 있었어요.
높이 3미터의 철조망이었습니다. 뛰어 올랐습니다. 손으로 철조망을 잡았어요. 가시가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났지만 놓지 않았어요. 기어 올랐습니다. 다리에도 가시가 박혔어요.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충격으로 숨이 막혔지만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뢰밭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머릿속에 외운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3미터, 그 다음 왼쪽으로 2미터. 지뢰가 없는 길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잘못 밟으면 폭발합니다.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빛이 제 주변을 훑었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투두두둑. 기관총이었어요. 땅이 터졌고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움직였어요. 총알 하나가 팔을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지뢰밭 중간쯤 왔을 때 발밑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뢰를 밟은 것이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어요. 불발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발을 떼고 뛰었습니다. 수풀이 나타났습니다. 나무와 덤불이 우거진 곳이었어요.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지와 가시에 얼굴과 팔이 긁혔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추격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잡아라. 놓치면 총살이다. 하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10년간 단련된 체력이 빛을 발했어요. 숲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강이었어요.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남한입니다. 자유였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6월이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거셌어요. 떠내려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팔다리를 저으며 반대편을 향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뚫고 날아왔어요. 하지만 어둠과 빛 속에서 명중률은 낮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0년간 굶주렸던 몸이었어요.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나만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자유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을 저었어요. 다리를 찼습니다.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나만 땅이었어요. 저는 강둑을 붙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둑에 올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아남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서치라이트가 보였어요. 북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이미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움켜쥐었어요. 나만의 흙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10년간 보지 못한 어머니, 살아계실까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어요. 남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불빛을 봤어요. 군인이었습니다. 남한 군인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인이 가까이 왔어요. 손전등으로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북한군 군복이네. 군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모여들었어요. 총을 겨눈 채였습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맨손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이 저를 수색했습니다. 정말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탈북자구만. 군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냈어요. 초소에서 초소로 탈북자 1명 확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요. 10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다시 울었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군인 하나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군인이 저를 부축했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10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에요. 제가 원해서 산 집, 제 돈으로 낸 집세. 밤이면 이 공원 벤치에 앉아 야경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여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봅니다.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어요. 격술 훈련의 흔적, 철조망에 긁힌 상처, 강물에 젖어 갈라진 피부.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술을 기억해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내무반에서 거꾸로 매달린 꿈, 동료가 죽어가는 꿈, 추격대에 쫓기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큰 소리만 들려도 움찔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아직도 불편해요. 간부의 얼굴과 닮은 사람을 보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웃음을요. 대학에 다닙니다. 검정고시를 봐서 입학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친구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믿기 어려웠어요. 10년간 배신과 폭력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민철아, 북한에서 뭐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군대 있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았어요. 살인 병기였다는 것, 3초면 목을 부러뜨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병기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강민철이라는 한 사람. 꿈이 생겼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겪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북한에 계세요.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통일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고향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를 증명해야 해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기 위해 왔다는 것을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보이는 별들이에요. 저쪽에도 누군가 이 별을 보며
자유를 꿈꾸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공기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의 지옥을 견뎠습니다. 살인 병기에서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손의 흉터는 남아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병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승리입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